이게 마치 과학기지 같은 이런 부표들을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쟤네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설비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중국 거를 인정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쓰고 싶은 데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 중국이 서해 PMZ에 인공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남중국해 2.0 버전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해라는 지역은 우선 우리 수도권과 매우 가깝고요. 서해의 그 총 폭이 4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한중 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NLL을 두고 북한과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1해리가 1852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해리 20 몇 킬로 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해로서 육지 영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0해리. 약 한 370km 정도 됩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그러죠. 이걸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해가 한 800km쯤 되면 서로 370km씩 가지면 관할 수역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합쳐서 400이니까 양쪽에서 370 가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영해 말고 이 겹치는 부분을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어업협정을 통해서 조업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좁지만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 하는 거를 이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해양 경계 획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해양 경계 획정을 하는데 두 가지 국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중간선 원칙. 한국과 중국 딱 가운데 270km, 400km쯤 되니까 200km쯤을 중간선으로 해서 이쪽은 니네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이쪽은 우리가 할게. 이러면 되는데 중국은 뭘 얘기하냐면 형평의 원칙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건 뭐냐? 중국의 해안선이 훨씬 더 길고 사람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황허 양자강에서 계속 퇴적된, 수천 년간 퇴적된 이 소위 뭐라 그럴까요? 토사가 바다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1962년에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그게 124도 선입니다. 124도. 그런데 지금 우리 중간선이 동경 123도 30분이에요. 그게 이제 대개 한 200km를 사이에 두고 나눈 건데 요 30분 차이가 70km입니다. 바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의 계산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북한이랑 할 때 124도 선을 걷으니까 한중 간에도 124도 선을 경계로 해야 되고 쭉 내리면 서해 바다의 70%가 중국 관할권에 들어가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 이제 그러고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니 2000년에 야 우리가 조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바다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영해 빼고 겹치는 이지 겹치는 부분을 잠정 조치 수역, 그게 PMG입니다. 잠정 조치 수역으로 간주하고 이 안에서는 항행과 어업 활동 이외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통보나 그리고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뭘 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자기네 측에 가깝다고, 자기네 PMG에 훨씬 가까우니까 괜찮다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어업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두 개의 거대 연어 양식 설비라고 주장하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규모가 높이 70m, 직경 70m짜리 두 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 관리시설이라고 하면서 헬기 착륙장까지 있는 고정시설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갑자기 오래 세운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해온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해안 양식 시설을 그럼 조사하자고 그러는데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경과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어요. 이렇게 숨기면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항의나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표를 또 세 군데 더 설치했습니다. 근데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부표라는 거는 이제 배의 항행 길을 잡아주는 표시인데 이게 마치 기지 같은 이런 이상한 모습의 과학기지 같은 이런 부표들을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선 어업협정 위반이고 그다음에 둘째 국제법적으로도 그걸 해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영유권 주장하는데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위반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쟤네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다가 같이 설비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중국 거를 자칫 잘못하면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양측에 계속 그걸 싸면 우리가 지금 해놓은 PMG 이 잠정 조치 수역의 의미도 사실 상당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도 해양 경계 획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우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중국이 왜 저럴까? 이제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 서해안이 뭐 양식을 연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 중국 바다는 다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와서 조업을 하잖아요. 이 서해는요. 중국 해군력의 60%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3개 있는데요. 2개 전단에 하나의 모항이 대련항이고요. 또 하나의 모항이 청도입니다. 그리고 청도 밑에 황도라는 데는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군력이 여기에 왜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이게 안으로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일본 그 대만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대만으로 연결되고 그 밑에가 동중국해, 그 밑에가 남중국해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 연합군 물론 이제 뭐 한국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기동성과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과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남중국해에서도 저런 수법을 썼었더라. 처음에 뭐 그냥 모래톱 같은데 그다음에 산호초에다가 시멘트 들이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더니 그거를 연결해갖고 활주로를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저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서해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100m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 수심이 뭐 60m도 안 돼요. 그럼 지금 70m짜리 세웠잖아요. 조금만 몇 개 연결하면 군사기지화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저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죠.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 이거 했는데 별말 안 하네. 저거 했는데 별말 안 하네. 사실은 그 양식시설도 첫 번째 건 2018년에 설치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그리고 쓱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몇 년 있다가 작년에 또 했잖아요. 그 결국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김정은이 남방한계선 다시 그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24도 선을 자기네가 해놓고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123도 30분인데 124도를 자기네가 거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군사훈련을 다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서해를 자신의 앞바다로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요.
결국은 서해 바다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중국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게 영향력 확대 전략이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소위 쌈 싸먹기 작전. 그게 원래 또 학술 용어로 있습니다. 양배추 전략이라고. 이렇게 양배추를 이렇게 보면은 동그랗게 그대로 까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외곽으로부터 포위해 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뭐 국제사회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그런데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선 매립해가지고 그 이제 7개를 이제 중국 영토화 했잖아요. 지금 뭐 필리핀하고 충돌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여기 바다에서는 못하게 하는 확고한 방어적 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미사일 갖고 있으면 되지. 그건 전쟁 나서 쓰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갖고 있어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국이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력이고 K방산이 난리인데 정작 우리한테는 별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당연히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그런 건 상징적으로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서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우리 또 새 정부가 왔으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중국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토 야욕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될 수 있는 데를 자꾸 들어오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와 더불어서 한중간의 이의지에도 속하지 않고 분쟁 수역도 아닌 이어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해양과학기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것도 해양대화할 때 문제를 삼습니다. 당신들 거기에다 설치하지 않았냐. 그거는 공해상에 있는 과학기지인데 이거는 PM지에 있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국제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해양 경계 획정을 하면 자기네 바다로 되면 거기다 뭘 하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그거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공동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여기는 우리 쪽에 와서도 당신들이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년에 1,600척 뭐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불법 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막 9,000척, 10,000척씩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약속도 안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대응이 조금 지금은 뭐 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한테 저런 빌미들을 조금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고 좀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등에 업어야 정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뭐 정부가 뭐 만들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서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실제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도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던데요. 당시 필리핀은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필리핀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 필리핀 자체가 중국에 대항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뒷배 삼아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라는 데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섬이 아니다. 원래 이제 해양법에 의하면 섬이 되려면요.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연수.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자연수가 나오는 섬이 되면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초라든가 모래톱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영해 12해리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섬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연수가 안 나오는데도 하여간 뭐 어떻게 해갖고 섬을 만들으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캐리가 생긴 게 200캐리면 37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점 하나가 있으면
370km의 수역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필리핀이 그거를 군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설중재재판소는 권고만 할 뿐이지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그러면 분쟁 수역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해 저기도 이거를 잘못 대응하면 분쟁 수역화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독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항상 저걸 분쟁 수역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한국의 영토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흐름,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필리핀은 사실은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 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지금 상실하고 있고 중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90%가 자기네 바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게 9단선 9개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지금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 수역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서해 같은 데도. 그럼 엄연하게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래 그 한미 동맹이라는 이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견제보다는 퍼시픽 에리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 지역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부상이 나오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쓰고 싶은 데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고 얼마 전에 뭐 트럼프한테 보고가 아직 안 됐다 얘기가 나왔지만 이 일개 여단 지금 이제 28,500명 우리 주한 미군이 있는데 그중에 일개 여단이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원래도 순환 배치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필요한 데다가 뺄 거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사실 빼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거는 미국이 볼 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북러도 견제하고 그죠? 중국도 견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단이 있다 없다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28,500 그다음에 일본에 뭐 56,000명인가 있어요. 이게 합쳐서 8만 명이 넘잖아요. 미국의 전 세계 주둔군이 한 20만 명 되는데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요충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중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태평양으로 뻗어 나오는 데 대한 불편함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괌, 하와이 그리고 본토잖아요. 그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오바마를 만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같이 품을 만큼 넓다. 태평양을 너네 앞바다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데 핵심이 아시다시피 해군력이잖아.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3개 만들었고 전 세계 항공모함 전단이 26개 있는데 미국이 11개고 다른 그 과거 구소련도 2개밖에 없었어요. 2대밖에. 근데 지금 3개를 만들고 4번째는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2050년까지는 10개의 전단을 만들고 그럼 이제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이제 함정 숫자에서 워낙 밀리니까 이제 한국의 조선업과의 협력을 얘기하는 거고
드론과 로봇으로 완전히 바뀐 현대전판도 중국도 첨단 군사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뭐 중국은 첨단 분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12월 30일에 이제 시진핑이 군 개편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연합 작전 능력을 가진 인민해방군을 만들겠다. 이게 강군의 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중국몽 얘기 많이 하는데 강군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그래서 로켓군을 만들었고요. 그게 원래 옛날에 제2포병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완전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유사한 체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육해공 연합 작전 능력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전쟁을 하면 점령은 지상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늘과 바다가 입체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도 못하지 않습니까? 소련도. 중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는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B1B가 뜨고 바다에는 여러 척의 항공모함이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지만 드론전이라든가 그 미사일 뭐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 전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뭐 이제 전투도 그 로봇들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휴머노이드형 로봇.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전쟁 양상도 확 달라질 거예요. 이거의 포인트가 AI지 않습니까? 이 AI 칩의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중용도 물건으로 제품으로 간주가 돼서 통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애쓸 거고 그게 소위 시진핑의 국가 목표인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과학기술로 무장된 군대 이거를 만드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일단은 중국은 거기에 최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소위 기술 통제 이거는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집중 투자가 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1년에 1,200만 명 정도의 대졸자가 생기는데요. 그중에 반이 스템, 그 이공계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와 정부의 지원과 이런 게 겹쳐지면 일정 부분은 추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도 점점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안보,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도 북한 수준으로 구축함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띄웠는데 좌초했죠. 그러다 다시 지금 세워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아마 그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벌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꼭 무슨 뭐 북한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역의 평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꼭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상쇄시키는. 그런데 상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군사적으로 대처하면서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자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중국의 대북 역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거 안 하고 중국 마음에 안 든다고 러시아와 손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를 또 보냈잖아요. 근데 북한이 접수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이 최소한의 억지적 방어력 이 부분은 확고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한테도 그렇고 북한한테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야 북한이 핵 갖고 있는데 남한도 큰일 났다. 그런데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사실 핵 빼고 나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질 이유가 뭐가 있죠? 전쟁하면 안 되지만 GDP도 60배지, 인구도 2배지, 재래식 전력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한국의 위험성을 만약에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중 간에도 북핵 얘기해야 돼요. 어렵다고 안 했었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저게 문제고 저것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했다고 그러고 배치했다고 그러고 중국은 원래 북핵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웬 갑자기 사드냐. 저 사드는 우리를 겨냥한 거다. 그럼 니네 한미일 삼각 협력이 그런 거 아니냐.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1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흐름을 좀 잡아주면 한중 간에도 공간이 훨씬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설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력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막 완전하게 대등하게 이렇게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다만 그냥 놔두면 상당한 부분으로 올라올 수는 있죠. 그러면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자꾸 저러는 이유가 핵 갖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공포의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때릴 수가 없죠. 체급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한 방씩 하면은 아마 재기불능에 타격을 입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남북한도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북러 관계를 우려하는 거는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저런 거를 지금 사실은 군사동맹을 다시 부활을 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남북한 유사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도 이제 그 조항대로 하면 뭐 자기네 듀마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참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조 5호 조약에 의해서 중국도 올 수 있고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 양자 대화를 한중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 군사력의 균형 이것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